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9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어제 하루 안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방송 듣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예. 당연히 봉우 씨가 하면 잘하죠. 아니 뭐 네. 그것도 그렇지만 어제 사실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우리 보고서 뭐, 내용이. 뭐 아무튼 예, 뭐 좋은 댓글보다는 또 안 좋은 댓글도 있고 해서. 네. 그랬습니까? 네. 네, 저는 어제 너무 바빴습니다. 토론회 갔다 왔잖아요. 네. KBS, MBC, SBS 3사,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해서 팩트체크, 공동 팩트체크하는 센터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어제 토론회가 애초에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아,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발제를 하러 갔는데 제가 발제를 이렇게 세게 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동안 우리 민원연 보고서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지상파 3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정리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냥 가긴 좀 그래서 이제 앞뒤로 막 주저주저 글을 이제 썼어요. 소감 같이 최근에 KMS를 보면서 느끼는 나의 어떤 속상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썼는데 토론회에 딱 들어갔는데 앞으로 지상파랑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세게 글이 나오면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이제 친한 친구한테 들었어요. 진짜로? 친한 분한테. 우리 발제문 보고요? 네. 그래서 제 발제문 제가 고쳐놓은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제가 앞뒤로 되게 이제 말을 좀 많이 왜냐하면 봉우 씨는 제가 봉우 씨한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조국 관련 최근 논평 있잖아요. 네. 그중에 지상파만 좀 살리고 나머지는 좀 날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손혜원 의원 관련된 SBS 보도를 넣었고요. 왜냐하면 지상파 3사가 팩트체크를 잘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뭐 요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임종석 실장이 MB 문제 얘기하려고 중동 다녀왔다라는 식의 맞아. 그런 오보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요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주로 MKS의 오보, 최근의 오보 위주로 이제 토론회 문을 가져갔는데 이제 들어가며 하고 나가며를 썼는데 이제 들어가며에서 내가 이제 돌마고로 같이 하고 이제 같이 민주 언론을 하기 위한 공정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양심적 언론인들과 같이 싸워 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됐으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너무 기대가 컸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실은 너무 씁쓸하다. 그런 말을 그냥 다 썼어요. 글로 쓰고 그다음에 나가며에서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좋은 방송 지상파 3사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보도를 내놔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글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잘하자 뭐 이런 기본 있잖아 기본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원론적인 정리를 얘기. 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네. 글이었는데 제가 발제를 이제 하고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녹화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 들었는데 나가는데 정말 너무 심란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가 너무 폭탄을 던지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팩트체크 센터를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공동 팩트체크를 진행해 보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물론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공동 센터를 만든다 해도 단독 욕심이 있고 우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 관련된 뭐 조국 장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공동센터에서 팩트체크 하시겠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우리가 정말 하나 단독, 발굴하자 이러면서 특종.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센터는 그냥 시시한 어떤 그런 주제 위주로 이제 팩트체크 되고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주요한 이슈는 당신들이 각 사에서 자기들이 팩트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욕심이 앞서가지고 이제 무리한 보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안 한다. 사과 좀 해라 제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나를 사과하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사과해버리고 털고 가자라고 하고 그치. 그 이슈는 계속 지키셔라. 예를 들어 손혜원 의원에서 4배 그 집값이 4배.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니다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과한다. 그러나 그 이해 충돌은 우리가 끝까지 문제 제기하자라고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러면 않다. 여론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도 않았겠죠. 처음에. 그래서 MBC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반론을 냈으면 우린 열심히 취재해서 우린 MB 때문에 간 것 같은데 청와대가 아니라네. 그런데 청와대의 반론문 정도 실어줬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실어주고 뻗팅기는 그런 어떤 그 모든 이런 과정이 조국도 잘못된 것만 요거 잘못했다고 한다고 조국을 막 찬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보도가 밝혀졌을 땐 그거까지는 사과를 깨끗하게 그렇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어제 얘기를 하는데 좀 속이 상했어요. 그 다른 분들 표정을 좀 보셨습니까? 그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몰라요. 뭐 저만 이런 거지. 그래도 뭐 우리는 항상 좋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서로 좋게 인사하고 뭐 동지니까. 화이팅, 화이팅 그러고 나왔어요. 어찌 됐든 자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제 토론회 자체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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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토론회 팩트 체크 자체가 사실은 기사 쓸 때 사실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걸 또 뭐 공동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사실 저는 보여주기식 같고 그래서 차라리 진짜 천양님 말씀처럼 잘 틀렸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팩트 체크 우리가 더 잘하겠다. 맞아요.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토론회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가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에 더 못했다 이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장님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큰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계에서 이미 다 발표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미 언론계에서도 다 저희 표정은 폭탄 던진 표정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상파 3사하고 관계는 이렇게 끝난 건가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러지 너만 잘났어? 뭐 이런 거지. 앞으로 이제 너도 보도해봐. 너도 보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청자지 않습니까? 그죠? 응. 이제 앞으로 지상파 3사에서 힘든 일이 터졌을 때 민원연은 같이 싸울 수 없는 겁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네. 저는 그리고 MBC가 지금 잘 해주고 있잖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KBS도 뭐 한 군데서 시작하면 우리 라이벌 MBC가 좀 달라지네 이러면서 난 전 나아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내부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고 네. 특히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그 김경록 인터뷰 사건 가지고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그거 영상 클립 유튜브에 올리는 것 중에 하나 썸네일이 뭐냐면은 제발 사과 좀의 KBS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KBS 내부에서도 그렇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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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어제 그래서 뭐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서 몸이 축 처져서 푹 자고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졌는데 오늘 12사거든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자유언론 삼보일배. 실천 선언이죠. 삼보일배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다리도 아픈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제 정경심 교수래 조국 장관 그 동생이 뭐 아프다고 막 그 휠체어 아픈데 타고 나왔죠. 아픈데 꾀병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신경질나게 그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오늘 아파서 삼보일배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꾀병이라고 그러겠구나. 어떡해.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 오늘 12사 자유언론 실천 선언. 네, 예. 자유언론 실천선언 기념식이 3시에 있고요. 이제 아주 심각한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하고 삼보일배를 동아일보 앞에서 조선일보 앞으로 가서 조선일보에서 프레스센터로 가는 그 일정으로 꽤 깁니다. 그걸 여러 3보일배를 사람이 하셔야 해요. 돼요.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코스가 길어가지고 네, 네. 그거 어떻게 다 하지 생각했는데 그거 나눠서 간다고요. 하시는군요. 네. 나눠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원이 다 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안 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 무릎 나가요. 어르신분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른들이 많아서. 자유언론 제일 영합니다. 그치? 차장님 제일 어리세요? 왜냐하면 자유언론 실천 선언한 분들이 원로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자유언론 실천선이 45주년이거든요. 네. 그때 20살 때 기자가 됐다 그래도 65세이신 거죠. 그때 그러니까 다 20, 30대 뭐. 예.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요. 그 뉴스타파 지하에 있는 리영희 홀에서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 45주년 기념식이 있는데요. 항상 그날 안종필 언론상을 수상하거든요. 드리거든요. 이번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또 민원연이 네. 뭐라 할까 일조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게다가 네. 또 제가 추천은 제가 했는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마감하기 전에 직전에
이게 너무 바쁘니까 제가 뭘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오늘이 마감일이래 이렇게 이제 그 후보 추천 마감일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 이제 모니터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거 추천서 좀 써달라. 혹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했는데 참 몇 이런 개 거 보면은 써주셨는데 몇 개 썼는데 됐어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가 지금이야 인기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뭐 기쁘지만은 초창기에 아주 뜨거운 관심과 사랑과 또 필요할 때는 채찍을 쳤던 것이 우리 민원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정말 너무 아쉬운 게 김대영 CP가 있을 때 상을 받아야지 되는데 정말 고생은 김대영 CP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했거든요. 제주는 봄이 넘고 지금. 네, 근데 이제 상을 연말에 이제 받게 되면 김대영 CP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뚝심 있게 이만큼 키워온 게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시작하는 거가 진짜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만큼의 인기를 이제는 누가 와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저기만 안 하면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물론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 걸로 알고 잘 있습니다. 만들어 근데 지금 힘들어서 지금 정준희 교수 울고 막. 지금도 힘든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죠. KBS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KBS를 위해서 그리고 언론을 네. 위해서 좋은 겁니다. 지금 오히려 KBS를 비판하는 KBS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힘들다고 하시지만 초창기에는 왜 이렇게 KBS 비판 안 하냐고 저희가 저널리즘 맞아요. 토크쇼 저희한테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KBS도 비판해달라고. 네. 아니면 네.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막 그 임장원 기자인가요? 예. 그분 불러가지고 막 예. 마치 공개 재판하듯이 말이죠. 그 정도까지? 아무튼 그런 고생하셨습니다. 상 받을 만합니다. 네. 네, 많았습니다. 아무튼 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도 가서 오늘 또 마침 너무 신기한 게 원래 정세진 아나운서가 그 행사의 사회를 맡기로 했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부탁을 해서 정세진 아나운서가 그래 뭐 어르신들이 이제 자유언론 실천 선언 하신 분들이 기념식 하는데 내가 가야지 했는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사회보다 말고 상 받게 생겼다고 지금. 그거 원래 스타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까? 연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거 보세요. 맞아 사회보다가 사회보다가 대상 대상 받아요. 맞아.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정세진 아나운서는 그럴만하죠. 축하해 주실 분들은 오늘 저녁에 뉴스타파. 충무로에 충무로 뉴스타파로 와주시면 됩니다. 대한극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그럼, 저널리즘 통교 저희 제작진들께서 이거 듣겠죠?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사실 언론 이야기도 아닌데 제가 괜히 쓰라고 해가지고 어제 이봉우 팀장 머리에 쥐가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쓰다 보니 뚜껑이 확 열렸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이야기 맞죠, 사실. 아니 사실 딱 우리 주제는 아닌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진짜 언론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니 참 이게 정말 이 사람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인 거잖아. 그렇죠. 쿠데타를 한 사람들이 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언론을 그럼요. 장악하려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시작해 볼게요. 지난해 7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21세기에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기무사 대령은 조사를 지시한 국방장관에게 대들었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 모두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원본 문건은 이 해명과 다릅니다. 촛불 시위가 절정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 기무사 해명과 달리 위수령 얘기는 전혀 없고 계엄령 추진 계획만 총망라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 진보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진보는 종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됐다고도 했습니다. 위수령이나 경비계엄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전국 비상계엄만 추진한 겁니다. 계엄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의 시에는 대북 상황과 시국 안정화 논리로 위장하라고 돼 있고 언론에 미리 나가면 계엄의 성공, 실패와 직결된다고도 했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작 계획도 담겼습니다. 보수 언론이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 경제단체에서 동조하도록 한다.
정부 부처가 먼저 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썼습니다. 또 보수 언론을 동원해 시위내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하고 문체부와 방통위가 담당한다고도 써놨습니다. 기무사가 주도하는 강력한 합수부를 설치해 군 내부의 반계엄 세력을 색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부 부처가 군의 통제에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경우를 대비해 24개 정부 부처의 장교 48명을 계엄 협조관으로 파견하고 각 부처 공무원 58명을 정부 연락관으로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사에 보도 검열단을 조직해 계엄의 유해한 보도를 금지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꺾는 내용은 확대 보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2016년 터키 군부의 쿠데타를 예로 들며 포털과 SNS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 계엄군은 기계화사단 4개, 기갑여단 2개, 특전여단 3개를 동원합니다. 광화문, 여의도, 신촌, 대학로, 서울대 주변을 점령, 진압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강다리 10개와 톨게이트 3곳, 주요 간선도로 통제 계획도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대비계의 핵심이 뭐냐? 해결하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얘기하잖아요. 경비계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못 박아버려요. 기무사는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다음 날 관련 문서의 제목을 바꿔 훈련계획 문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비밀 문서로 등재했습니다. 작년에 공개된 문서는 이런 민원연 논평, 모두 쿠데타 삭제하고 특집. 쿠데타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이건 너무 특집 이름을 정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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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자, 아, 일단은 군인권센터가 임태훈 소장이 또 뭔가를 공개를 했죠. 아유, 스타세요 요새.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이런 문건이 나한테 안 들어오지. 제가 좀 달라고 하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최근에 임태훈 소장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아 이런 거 특종 있고 이런 거 있으면은 주변 저희 포함해서 다른 시민단체 좀 나눠주고 그러세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더니 네. 정색을 하시면서 아 이게 위험한 거다. 다른 시민단체도 괜히 위험해진다. 나 듣고 보니 그때는 그러시구나 했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 핑계 같은데. 본인 스타성을 위해. 아니 근데 요거는 좀 위험하긴 했어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근데 뭐 어쨌든 훌륭한 일 하신 거죠. 네네. 자, 뭘 공개했는지 얘기합시다. 지난해 7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거 기억나시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수사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사를 안 하거든. 안 했어, 예. 아직. 작년 7월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인권센터가 열심히 하신 겁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랑. 공개가 된 다음에 이게 국가 전복 시도나 다름없어요. 전두환 정부 때랑 전두환 신군부 때가 했던 계획과 어떤 똑같죠, 거의. 군사 배치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부 쿠데타 시도로 보고 대통령이 특별지시까지 해서 군검 합동수사가 벌어졌어요. 지금 1년이 지났죠? 왜 아무도 그 수사 상황을 알 수가 없느냐? 안 하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근데 수사를 안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누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분이 이제 핵심 피의자예요. 그때 당시에 기무사령관이니까. 그쵸. 이 기무사가 작성한 거니까 그분이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시하거나. 그걸 밝히려면 이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도망갔죠? 예. 야, 못 잡고 이거 있어요, 그걸. 못 잡는다고? 예. 미국 갔는데. 예. 야, 그래서 못 잡는다. 그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설득력이 있잖아요. 난 여기서부터 좀 워낙 걸리는데. 크니까. 아무튼간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수사 당국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조현천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외에 기무사 핵심 인물들, 군 핵심 인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계엄령을 만약에 계엄령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대행 당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무런 조사도 아예 그냥 그 입방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수사 대상.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한기환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왜 수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문건을 아예 안 믿는 거 아닌가요? 뭐 그냥 군검 합동수사단이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이거 뭐 뭐라고 하실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무사 관계자들이랑 뭐 기우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성함을 말해봐야 어차피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튼 몇몇 대상자들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근데 군에서 군을 수사하면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수사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뭐라 그럴까요? 한번 뒤집어 엎을 수사를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21일 날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7월에 공개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래 이 문건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이 문건의 원본, 그러니까 원래 기무사가 작성했던 것, 그것을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거죠. 문건의 이름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벌써 문건의 제목이 확 와닿죠? 네. 원래 작년 7월에 공개된 거는 말 그대로 전시 계엄 수행 방안이에요. 그렇죠. 전시 계엄 수행 방안이니까 그때 당시 어떤 핑계를 댔어요? 자유한국당이랑 군이? 그거 원래 매년 쓰는 겁니다. 전쟁 터지면 계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군이 그런 거 쓰는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댔었죠. 근데 내용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시 계엄 및 전시 계엄 수행 방안인데 왜 촛불 집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종북 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씁니까? 왜 전국에 군대를 보내? 네. 촛불 집회를 타겟으로 한 평시 계엄 작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원본의 제목은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현시국. 예. 이게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2017년 2월이에요. 탄핵 직전이란 말이죠. 촛불 전국이 현시국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현시국 즉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인 거예요. 군 기무사령부가 쓴. 예.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공개됐던 문건의 원본이기 때문에 큰 틀에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현시국이 어떻느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네.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종북 세력 이렇게 좌파 시위라고 쓴 다음에 가로치고 종북 세력이라고 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럴 수.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꼼꼼히 안 읽어봐서 그런데 원래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 안에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고 지금 이 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진 원본이 아니고 그 전체를 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 문건 자체의 원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썼던 거는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건이 약간 수정되거나 내용이 탈락돼서 지난해 7월에 공개됐던 문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 초안인 거예요. 거네. 초안. 네. 자,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군인권센터가 나름대로의 추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던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면은 2017년 2월에 기무사가 이 문건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라 불리는 것을 일단 만든 다음에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어떻게 하면 집회를 진압할 것이 실제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문건으로. 그런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군 기무사령부가 아차 싶은 겁니다. 네. 이거 문건 들키면 큰일 난다. 그렇지.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문건 다 써놨잖아. 네.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급하게 이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올립니다. 허위 비밀이에요. 이거 왜냐면 훈련이 아니잖아요. 훈련 문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들 핑계는 훈련 문건이죠. 계엄 상황 대비해서 뭐 한다는 문건이니까. 거기다 급하게 등재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 컴퓨터에 제목을 있는 바꾼 이런 거네? 것들 다 지우고. 근데 어쨌든 그 문건 자기네들 써뜨리고 비밀 문건을 올려놨으니까 문건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대략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원본이. 그렇게 수정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임태현 소장의 그런 추론인 주장입니다. 거죠? 예, 추론입니다. 원래 우리는 초안보다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잘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초안이 더 섬세하고 예, 초안이 더 섬세하고 올려놓은 내용은 그 중에 좀 애매한 거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건 다 날리고 네. 좀 톤다운해서 올렸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신 거는 이번 원본에서 드러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고르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이 계엄 상황 대비 계획을 그리고 계엄 발령권을 그때 당시 NSC 네. 그리고 총리실이 정하게 써놨어요 문건에.
근데 이 근데- NSC는 예. 7월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 7월 공개 때는 NSC라는 얘기가 없었죠. 없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한 모든 선택, 그 결정과 어떤 관리를 NSC와 총리실이 하게 했단 말이죠. 결정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NSC에 총괄하는 사람이 그 주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권한대행. 황교안, 예, 권한대행이었거든요. 황교안 황교안 권한대행. 권한대 예. 시계도 만들고. 예. 심지어 총리였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로 계획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애초에 기무사가 NSC에 줬다면 네. 이거 NSC 주재자였던 황교안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르면 사실 그게 더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기무사가 모르게 이렇게 구체적인 전쟁과도 같은 구체적인 진압 계획을 썼다? 만약에 예. 진짜 황교안 당시 대행이 몰랐으면 불같이 화를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내가 모르게 이렇게 해놨어? 그렇죠, 예. 이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알지 못합니다.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고소했습니다. 지금 군인권센터와 임태현 소장을. 아무튼 그게 이제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워낙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진짜 한 편의 전쟁 소설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무시한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문건에 원래 지난해 7월에 공개됐던 그 문건에도 언론 통제 방안이 있었습니다. 언론 통제.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아주 구체적인 보도 지침, 보도 검열 방식과 그 내용까지 뭘 열심히 보도하게 하고 뭘 보도하지 말게 해야 한다, 막 이런 것까지 이미 써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작년 7월에 이미 전두환의 보도 지침보다 더하다 이건. 전두환이 광주 학살할 때 세웠던 언론 통제 방안보다 더 치밀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번 원본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치밀한 거죠. 알고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원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기무사가 전반적인 언론들을 다 허위 보도하는 언론들로 써놨어요.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언론들. 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탄핵 관련 그리고 경찰의 집회 관리 및 진압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때 당시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국정농단 의혹 보도하면서 촛불 집회를 너무 과도하게 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걸 다 허위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건 안에서. 야. 그게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보수 언론에는 계엄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고 이건 뭐예요? 대부분의 언론들을 보도 열심히 하던 언론들은 허위 보도를 하는 주체로서 진압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기록하는 동시에 그때 당시에도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언론사가 있습니다. 많았죠. 네. 종편에. 네, 종편도 있었고 뭐 여기 신문에 보면 뭐 신문도 그렇죠. 많았고. 기무사가 아예 보수 언론이라고 써놨지만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조선일보, 네. 그때 당시에 MBC 뭐 이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친정권적인 그 보수 언론들은 따로 그 언론들과 분리시켜서 얘네들은 우리 편에서 그 언론들만 선전도구로 쓰려고 한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 있어요. 이 야, 원본 문건에. 참 예. 꼼꼼하시네. 굉장히 꼼꼼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두환 정권 때는 그냥 모든 언론을 일단 짓밟은 다음에 우리가 보도하는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도하게 시키자 이 정도였다면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작년 7월에 공개된 것도 그 정도였다면 원본은 뭐예요? 아예 우리 편의 언론 하나 만들어 놓고 걔네를 선전도구로 쓰는 동시에 나머지 언론은 뚝 패자 뭐 이런 거예요. 예. 굉장히 치밀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 굉장히 섬뜩한 일이에요. 사실. 하지 마 그럼 무섭게 봐. 몇몇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기무사가 계엄 준비 단계라는 항목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제언하도록 하고 계엄 시행 단계에서는 보도 검열단, 인터넷 등 모든 매체 대상 보도 지침 하달 및 검열 시행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박정희요, 박정희. 네. 완전.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예, 이런 계획도 있어요. 계엄사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 창구 단일화. 아예 보도 창구를 단일화하자. 예.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포털 사이트 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 등 계정 폐쇄. 이건 우와. 조금 더 이거는 진짜 더 구체적인 야, 거예요. 이건 웃기죠. 중국이네. 네.
그러면서 또 언론 통제반에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보수 언론을 대상으로 정부 입장 홍보 및 시위대 폭력성 부각하는 보도를 내도록 한다. 이거는 근데 우리 지금 진짜 그 조선일보가 전에 우리 그 뭐죠 한참 할 때 진짜 이렇게 TV조선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 기무사가 쓴 정부 입장 홍보하고 시위대 폭력성 보도했던 게 누구예요? TV조선이었지. 처장님 말씀하신 네. 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당시에.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을 하면서 양쪽으로 나눠진 집회 간 대립 양상. 지금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격해지고 있고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과격 행동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앞서도 보셨지만 그 휘발유 분신 시도나 시민, 취재진 폭행 등 네. 돌출 폭력 행위가 나오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극기 집회에선 공공연히 특검이나 재판관들에 대한 이 신변 위협을 하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네.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야말로 비이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읽어드렸지만 한번 언론 보도 참고 다니라고 뭐 SNS까지 폐쇄하자는 기무사가 유독 보수 언론은 자기 편으로 만들자는 문구들이 지금 곳곳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만 읽어드린 거예요. 웃기죠? 이런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론을 편가르게 한 다음에 선정기관으로 쓸 언론 따로 나머지 언론은 짓밟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번 문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TV조선은 그때 알고 했나? 그게 자,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그때부터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종편이나 이런 매체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생각은 만들 때부터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종편을 네. 만들 때부터 네. 이렇게 활용할 생각이었다는 네. 게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범국민 대회 할 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범국민 대회 그때 이제 한참 집회가 많이 벌어질 때 집회 생중계도 있잖아요.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팩트 TV 이런 데서도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곳까지 TV조선이 완전 제일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 마치 영화를 찍듯이 이들을 찍었잖아요. 너무나 자세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폭력적인 장면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합작품 같이 진짜 저는 정말 연출한 것 같이 그런 장면들을 막 잡아냈었거든요. 근데 종편은 그것을 찍도록 허락한 거잖아. 팩트 TV는 거기 앞에 가서 그런 거 찍을 수 맞아요. 없었던 예,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더욱이 이 보수 언론을 너무나 활용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지. 그냥. 기무사가 이거 그래서 섬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무사가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써놓은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보도하던 언론이 있거든.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러네. 만약 이게 실행됐다. 실제로 이렇게 됐겠죠. 예, 몇몇 언론은 기무사 편에 붙어서 딱히 자기가 하던 일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원래 하던 거 하면 돼.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권력기관이 되고. 예. 엄청 무서운 일. 나머지 언론은 완전히 없어지는 싹이 거지 마르는 뭐. 거죠. 그 제가 사실은 이 논평을 쓰자고 이제 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물론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그래요? 제대로 조명하지. 그러니까 지금 조국 이런 거 뭐 정경심 교수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보도하잖아요. 근데 이 주제는 그냥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임태훈 소장이 뭐 그게 했어 이런 식으로만 그냥 끝나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언론 단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막 규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도 이거 쓰면서 보면 민망했거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애매한 느낌 있잖아요. 이게 현실도 아닌데 뭐. 그런데 제가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그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장악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언론을 어떻게 내 정권에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론사들이 이거 규탄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언론 단체들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다시는 그런 시대로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언론이 장악돼서 완전히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는 그 삶으로는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 이걸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라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뭐랄까 각성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보도량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문제죠 또. 네. 작년 7월에도 이런 언론 통제 방안이 문건에 다 있었는데 그 언론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강력하게 비판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렇죠. 세게 써야 돼요 언론사들은. 네, 네. 사실은 언론 네. 존폐 관련한 문제기도 한데 네. 이런 그러니까요. 게 그때 당시에 기무사 해체를 많은 시민들이 외쳤는데 언론사가 외쳤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렇죠. 근데 작년 7월에도 그 어떤 언론사도 이거에 대해서 이 언론 통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방송통신위원회를 자꾸 언급하는 건데 방통위의 언급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아, 그러니까 그래요? 작년 네. 7월에 언급 나왔던 방통위가 왜 문건보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게 계엄을 발령하는 과정과 계엄을 발령한 이후에 언론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기구로 기무사가 본 거예요. 언론 통제는 방통위를 일종의 본부로 두고 쓴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무사에서 좀 저희 탈곡기 좀 들으셔야 되겠구만. 그래서 곳곳에서 언론 통제 방안의 대부분의 시행 계획에서 수행자를 방통위로 써놓고 있어요. 이렇게 괄호치고 방통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큰일 났네. 뭐 잘못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어, 이 기무사의 그 발상이 참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이죠. 야, 그럼 방통위를 그런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을 예. 한 거. 예. 그거 참. 일단 첫 번째로 이 기무사가 방통위를 이용하는 방법 그 방안 중에 하나 놀라운 게 일단 계엄을 발령하기 전에 언론 매체와 인터넷 그 어떤 사이트들의 성향을 분석한다. 성향을 분석한다고? 예, 이념 성향을 가르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방통위한테 맡기겠다고 써놨어요. 아, 그걸 방통위한테 맡긴다고? 그리고 이걸 방통위한테 맡기겠다고 써놓고 이 문건에 지네들이 이미 나름대로 그 진보 보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를 나눴잖아. 만들어놨어요. 방통위가 어떻게 나눠? 웃기죠? 그리고 왜 거기 그 표가 좀 웃깁니다. 근데 진보의 뉴스원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하여튼 기무사가 현실 파악에 조금 미진했던 것 아닌가. 미탈도 안 들으시고 참. 예. 아이, 참. 근데 뉴스안이 어떤 경우에는 연합뉴스보다 그럴 수 짚어지긴 있다.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언론사들을 그러니까 딱 나눠지는 언론사들은 있겠지만 약간 어중간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언론도 되게 많고 한데 네. 그걸 아니, 어떻게 약간 언론 비평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다 보니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탈을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계엄을 발령한 후에 언론사들의 이념 및 동향 파악을 방통위에 다시 부탁한다. 다시 요청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지? 요청한다가 아니죠. 다시 시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계엄을 하는 내내 준비부터 계엄이 끝날 때까지 언론사를 사찰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방통위를 통해서. 그렇네. 계속 사찰하면서 이념이 저게 빨갱이 같으면 계속해서 짓밟고 이렇게 우리 편인 것 같으면 좀 봐줘. 이런 게 보관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들이에요. 다. 하긴 개업하고 나서 뭐 신문들이 어떻게 네. 내든 언론들이 어떻게 내든 네. 그게 표현이 되니까 네. 거기서 네 편 내 편 가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작년 7월에도 있던 내용이지만은 각 언론사의 계엄 요원 파견. 이건 뭐예요? 전두환 신고부랑 똑같아요. 똑같네,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언론사 사찰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네. 사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향하고 성향만 파악하겠어요? 아니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기자 잡아가겠죠, 남산으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편집 회의를 그 보안 요원이 하는 그럼요, 거지. 줄 예. 쭉쭉 끊어주면서 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야, 진짜 그렇게 될 뻔했네. 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거기에 방통위를 핵심적인 기구로 이용하려고 했다. 이 모든 수행을 방통위가 하도록 했다. 뭐 이외에도 방통위한테 시킨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 보도매체 검연 시행, 불필요 내용 보도 및 유언비어 확산 차단,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기자단 운용, 인터넷 및 주요 사이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통제. 이런 모든 일을, 그러니까 사실 언론 통제에 대한 모든 일을 다 방통위를 핵심 기구로 기재해 놓은 것이죠. 물론 방통위만 써놓은 거 아닙니다. 옆에다 이게 기무사도 같이 써놓고. 되게 웃긴 건 어쩔 때는 옆에 문체부도 같이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방통위가 핵심 기관인 건 알겠는데 대충 관련이 있다 싶으면 일단 다 수행자로 써놓은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문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언론 통제 방안도 다 읽어드린 건 아니고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역사적이죠. 지금 이게 2017년에 이런 문건을 썼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무사가 얼마나 지금 과거에 갇혀 있는지를 일단 보여주는 아니 일이고. 발상 자체가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뒤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무사를 물론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기무사를 이름만 뭐 기무사 해체라고 하지만 이름만 바꿔지 그게 해체입니까? 이 인력들 그대로 뭐 부서만 나눴지 다 그대로고. 지금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하여금 군개혁, 기무사 개혁 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언론 통제 방안을 볼 때 아까 우리가 보도량 말씀도 드렸지만 언론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다 언론에 대한 얘기고 이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시할 만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기무사가 계엄 시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국을 굴리려고 구상하는 이 과정에서 언론을 이용하는 과정들을 보세요. 이게 과연 이 계획성에만 있는 내용일까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정권은 언제든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편이 아닌 언론은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봐왔던 거예요. 그게. 계엄만 아니었지 비슷했다고요. 실제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늘 이 권력과의 어떤 관계를 항상 고민해야 되고 항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언론이 다 죽는 거고요. 계엄 발생하면은 기무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죠.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평시랑. 그렇죠. 예. 전두환 때로 그냥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언론이 그렇게 대부분 무너져버리고 다 대부분의 언론이 정권에 장악된다?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은 계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언론인들만이 아니라 항상 이 모든 시민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론은 권력과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된다. 예. 뭐 이거는 꼭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고 검찰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좀 언론도 자세히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논평을 썼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자꾸 사실 종편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그냥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왜 이 얘기 자꾸 하냐라고 하고 그거는 누가 쓴 건데 누가 쓴 걸 어쩌라고 뭐 이런 태도예요. 이 문건이 그렇게 보기만도 어려워. 기무사는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런 믿음까지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정황들이 문건 곳곳에 있는 게요. 몇 월 며칠 날 어떤 부대를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 것까지 다 써 있습니다. 이번 문건에. 그것도 약간 구체화됐어요. 더 지난해 문건보다. 네. 아니 세상에 어떤 군대가 어떤 군 기관이 실행을 계획하지도 않고 날짜까지 박아서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실행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우리 이제 대표님이 우리가 이제 논평은 대표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수정하는 그런 말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언론 자유를 탄압하려는 계획이 공개됐는데 언론이 그냥 수사 당국이 흘리는 정보만 쳐다보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튼 이제 뭐 방통이든 뭐든 아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한사혁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이거 나왔다고 내가 뭐 얘를 어떻게 하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존재다라고 이제 생각하니 그냥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전 어느 조직이든 다 이걸 보고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던 간에 우리 국민이 이거는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런 이상한 문건이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역사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 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언론사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이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 국민들에게 예전에 우리 언론이 어떻게 휘둘려 왔었는지를 정리하는 뭐 기획기사도 좀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언론사들 진짜 민감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흐지부지된 수사 상황, 군 개혁에 대해서도 진짜 특집 보도, 이런 탐사 보도 이런 거 하시란 말이죠. 그렇죠. 저기 조국 딸내미 주차장이나 가 있지 말고. 아니 거기 집에는 또 왜 가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 좀 저희가 방송을 조금씩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길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미탈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재미있는 얘기를 덜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조금씩 임팩트 있게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긴 것 같은데. 700회 정도부터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